1945년 7월 16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빛이 치솟았습니다. 그 빛은 400km 너머에서도 보였고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 수천만 도에 이르렀습니다. 태양만큼 뜨거웠죠. 누군가는 그것을 1000개의 태양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우스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화가 아님에 경악했죠.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지극히 밝고도 치명적인 빛. 그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943년)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위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 25세. 토요일 저녁이면 파티가 열리고 카우보이 부츠에 화려한 셔츠를 입은 남자들과 봉긋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성들이 신나게 춤을 췄죠. 드럼통에 실험실용 알코올과 자몽 주스를 부어 만든 칵테일은 늘 인기였습니다. 저기요, 저도 한 잔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은데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를 매우 좋아했죠. 그렇게 뭐 잘생긴 것 같진 않는데. 저 보세요. 자, 그는 이곳의 리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자, 그는 이 수상한 마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마을은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웠습니다. 모두가 군인들의 통제를 받았죠. 그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가제트, 우리말로 하면 장치라는 모호한 별명으로 불렀죠. 이것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 1938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해 과학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 상황을 명분 삼아 물리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바이터 볼테, 막스 폰 라우에 등 독일을 대표하는 과학자 70여 명이 소집됐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다수 포함된 그야말로 드림팀이었죠.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하이젠베르크에게는 한 국가급 프로젝트의 리더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양자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현대 양자역학의 창시자였죠. 불과 25살의 나이에 그는 과학계의 슈퍼스타였던 아인슈타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의 논쟁에서 승리한 하이젠베르크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후 새로운 물리학을 주도하는 젊은 물리학자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과학자의 연구실까지 침범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내세운 나치 독일은 유대인 과학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이론 물리학 분야를 유대인 물리학이라 부르며 폄하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또한 유대인 학문을 연구한다며 백색 유대인이라 불렀죠. 나치 친위대는 친독일 정신이 없단 이유로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 프로젝트, 나치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작은 독일 과학자 오토 한이었습니다. 그는 원자핵에 중성자를 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중성자가 뭐냐고요? 원자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원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원자의 중심,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 있는데요. 중성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이나 음의 전하를 띠지 않아요. 덕분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다른 원자핵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죠. 당시 과학자들은 중성자의 이 신묘한 능력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오토 한은 우라늄에 중성자를 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가장 무거운 원소였던 우라늄에 중성자를 더한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와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몰라요. 뭔데요?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기는커녕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원자핵이 절대 깨질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핵 분열이었습니다. 오토 한은 절친한 연구자 리제 마이트너에게 실험 결과를 전했습니다. 마이트너는 오토 한의 발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질량 일부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질량이 10인 원자핵에 질량이 1인 중성자를 더해 볼까요? 아마도 11이 되겠죠? 그런데 깨진 조각들을 모두 모은 질량이 10.97이라면 10 더하기 1은 분명 11인데 0.03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디로 간 거야?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자, 바로 에너지입니다. 마이트너는요, 핵이 깨질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공식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네. E는 MC 스퀘어. E는 MC 스퀘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밑줄 쫙 강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이트너가 계산에 활용한 이 공식. E는 MC 스퀘어에 핵에너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E 있는 MC 스퀘어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 공식입니다. E, 에너지는 M, 질량의 C 스퀘어,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이다. 이 단순한 공식은 거대한 우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C, 빛의 속도 때문이죠. 빛의 속도는 무려 초속 30만 킬로미터, 미터로 환산하면 초속 3억 미터,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초속 3억 미터의 제곱이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억 미터니까 3억을 제곱하면 볼게요. 14, 15, 16. 구경이네? 여러분, 꽃구경, 단풍 구경할 때 그 구경 아니고요. 숫자 1, 10, 100, 1000만, 억조 다음에 그 경입니다. 구경이라니. 짐작도 안 가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 아주 적은 질량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마이트너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을 활용해 우라늄 하나가 깨질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핵 하나가 분열될 때 같은 질량의 석유를 태울 때보다 200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알게 됐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잠깐. 이 각설탕 하나의 질량은 대략 3g입니다. 우라늄 덩어리에서 이 각설탕 하나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만드는 에너지면 서울 같은 도시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과학자들의 머릿속은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도 그중 하나였죠. 어마어마한 위력의 폭탄을 만들 수 있겠다. 1942년 한 회의에서 독일 공군 원수가 하이젠베르크에게 물었습니다. 런던처럼 큰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데 얼마나 큰 폭탄이 필요한가? 파인애플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들은 1940년 2월 원자폭탄 제조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고 1941년 말에는 원자력의 기술적 이용을 위한 물리학적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핵 분열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수준에선 아마도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텐데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우라늄 핵 분열한다라는 명확한 실험 결과가 1939년에 독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논문으로 발표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을 접한 독일, 미국, 그리고 아마도 영국, 그리고 구소련 이런 곳에서는 당대 물리학자들이 금방 이 핵분열이 끔찍한 무기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금방 많은 사람들이 눈치챘을 것으로 보여요. 이 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유럽 과학계에선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엔리코 페르미, 레오 실라르드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들은 독일의 핵 개발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들을 대표해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극단적으로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폭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폭탄을 배에 실어 항구에서 터뜨리면 한 개만으로도 항구 전체와 주위의 지역에 한꺼번에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핵폭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뒷골목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사용하던 한 건물에 군 장성과 과학기술자, 행정가들이 모여 비밀리에 미국 최초의 핵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미국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대체 자원 개발. 암호명은 누구세요? 암호명은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관건은 기술 확보, 연구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최종 선택한 리더는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 이력이 없던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 시절부터 유명한 천재였습니다. 화학과에 입학했지만 물리, 수학, 철학, 문학, 언어학까지 다방면을 섭렵했죠. 하버드대를 조기 졸업한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로 실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그와 맞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며 천재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죠.
인정받지 못한 불만이 터져 지도교수 책상에 독이 든 사과를 올려놨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길을 찾은 곳은 독일 괴팅겐 대학교였습니다. 막스 보른 교수 밑에서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이론 물리학을 공부했죠. 함께 공부했던 학생 중엔 훗날 독일의 우라늄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는 하이젠베르크도 있었습니다. 그땐 언젠가 적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미국 양자 물리학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리더십과 야망, 카리스마를 높이 평가해 오펜하이머를 미국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가 된 오펜하이머. 가장 시급한 일은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처드 파인만 같은 미국 과학자는 물론 헝가리 출신의 에드워드 텔러, 독일의 한스 베테처럼 나치를 피해 망명한 유럽의 석학들까지 영입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은 과학자가 약 1,500명. 독일팀 7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다수 포진된 당대 최고의 과학자 어벤져스였죠.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비밀 기지였던 로스앨러모스를 과학자들의 마을로 조성했습니다. (1943년 3월) 100여 명의 인력이 로스앨러모스로 모여들었고 이후 4,000명의 민간인과 2,000명의 군인이 거주하는 마을로 발전했습니다. 300여 개의 아파트, 52개의 기숙사, 200개의 트레일러가 있었고 식당,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우체국, 병원은 물론 극장과 수영장까지 없는 게 없는 하나의 도시였죠. 폭탄 연구는 철저한 분업 체제 아래 진행됐습니다. 핵심 연구자들 이외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운영됐던 비밀 기지였죠. 시작은 독일이 앞서 나갔습니다.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당시 독일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벨기에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우라늄 광산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었죠.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풍부해도 요리를 못한다면 소용없겠죠?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높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 도미노처럼 말이죠. 핵 분열이 일어나면 보통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옵니다. 이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과 부딪혀야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라늄 235의 원자핵을 슝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 Stop it. 속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속도 전쟁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무언가, 그걸 바로 감속제라고 부릅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착 붙어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줄 방지턱 같은 존재죠. 당시 과학자들은 물, 흑연 등 여러 감속제 후보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라늄 감속제로 중수를 최종 선택합니다. 물은 H2O죠. H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에 있는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수소는 중성자의 감속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은 중수소로 구성된 중수를 속도 제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줄 가장 강력한 감속제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곧바로 문제에 봉착합니다. 중수가 희귀해도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물 수천 리터를 전기 분해해야 겨우 중수 몇 리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고심에 빠진 독일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노르웨이 베모르크에 있는 한 공장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서쪽 황량한 고원에 있는 이 공장에선 비료용 질소, 암모니아를 생산했는데요. 생산 공정의 부산물로 중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수 확보가 시급했던 독일은 1940년 노르웨이를 점령하자마자 베모르크를 장악했고 중수는 핵 연구를 위해 곧바로 독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중수를 손에 쥔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군은 그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1943년 2월 베모르크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습니다. 그들은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스키와 썰매를 타고 산악지대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중수 500kg 이상과 생산 장비 전부가 폭파됐죠. 이 작전으로 독일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핵폭탄 설계 및 조립이 가능한 로스앨러머스를 중심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남동부 오크리지에,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북서부 핸포드에 건설해 삼각 거점을 완성했습니다. 가히 20세기 최대의 종합 프로젝트라 할 만큼 핵폭탄 개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던 미국.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 가까이 총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우라늄 폭탄만을 확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표 다들 익숙하시죠? 주기율표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수업 시간에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기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수해, 리베, 붕탄, 칠산, 플레. 자, 그럼 이 주기율표에서 우라늄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 여기 제일 끝줄에 있네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무거운 원소라는 뜻인데요.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우라늄은 92번을 달고 있습니다. 우라늄이라고 다 같은 우라늄이 아닙니다.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똑 닮았지만 아주 미세한 질량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우라늄 쌍둥이를 우라늄 235, 238로 구분합니다. 그럼 둘 중
어떤 우라늄이 핵 분열을 활발히 일으킬까요?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 238은 중성자와 부딪혀도 약간의 변화만 생길 뿐 핵분열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핵분열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무기화하려면 우라늄 235만을 따로 모아서 사용해야 하죠.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우라늄 235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기 1000개의 구슬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7개. 겨우 요만큼이 우라늄 235라는 겁니다. 우라늄 235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폭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우라늄 238에 원자핵에 중성자를 쏘아봤습니다. 이때 중성자의 합류로 불안정해진 우라늄 원자핵은 전자를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 238은 핵 변화를 통해 새로운 원소로 전환되는데요. 로마 신화 속 죽음의 신 플루토의 이름을 딴 원소 플루토늄으로 말이죠.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루토늄의 임계 질량은 4kg에서 8kg 정도만 모여도 폭탄이 터집니다. 한편 우라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52kg 이상의 우라늄이 있어야 폭탄이 터지게 되죠. 게다가 파괴력도 그 플루토늄 폭탄이 우라늄 폭탄보다 더 크고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우라늄 폭탄과 함께 그 플루토늄 폭탄을 추진하게 되고요. 결국은 2차 대전 때 무려 3발의 이 원자폭탄을 갖게 됐습니다. 3년간의 프로젝트가 결실로 접어들고 있던 1945년 4월 30일 과학자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전쟁의 원흉 히틀러가 자살한 것입니다. 약 일주일 후 독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할까 봐 총력을 다하고 있던 미국. 폭탄 개발이 끝나기 전에 독일이 항복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핵 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과학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파견했죠. 알소스 부대는 우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독일 과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도주했지만 군인들은 집까지 찾아가 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랍고도 허무했습니다. 미국의 예상과 달리 독일은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기초 연구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됐죠. 이론 물리학자들이 주도했던 독일팀은 임계 질량 계산에 실패해 전쟁 중 핵폭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독일 정부 또한 지원을 축소하면서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았습니다. 로스엘라모스의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분이 사라진 전쟁에 남은 것은 핵폭탄이라는 괴물.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그 괴물에 갇혔습니다. 독일이 항복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자폭탄 연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핵폭탄을 계속 개발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성과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갔죠. 오펜하이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만 폭탄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핵폭탄이 더 큰 죽음을 막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은 적어도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13일) 기괴한 모양의 실험용 플루토늄 핵폭탄이 공개됐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 폭탄에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신의 구원, 파괴와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한 시에서 착안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파괴의 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적인 힘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은 그 힘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과학자들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개구리들이 캠프 옆 연못에 모여 밤새도록 울어대는 것 같았죠. 새벽 2시. 발사 시간을 2시간 남겨두고 천둥 번개까지 쳤습니다. 실험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폭탄이 설치된 타워에 벼락이 쳐서 폭발하지 않을까? 바람이 방사성 비를 뿌릴지도 몰라. 오펜하이머는 실험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5시 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보죠. 1시간 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니티가 테스트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여, 이것은 참기 힘듭니다. 7, 6, 5, 4, 3, 2, 1, 0.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우라늄 핵폭탄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 배트맨을 투하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그 열기에 타들어갔습니다. 나가사키 주민 4만 명이 즉사하고 히로시마 인구 25%가
죽음을 맞았죠. 8월 15일 저녁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미군에 붙잡혔던 독일 과학자들은 감금된 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하지 못한 것은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독일의 승리를 원했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무기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신에게 무릎 꿇고 감사할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는 미국의 성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미국인 간호사가 허풍을 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펜하이머에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핵폭탄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미군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우스의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고통받았죠. 세상에 핵폭탄으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트루먼은 그를 울보 과학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즉각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700배나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호기심도 크게 작동을 했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있어가지고서 폭탄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폭탄이 투하되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서 그 폭탄이 투하된 그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 과학자 회고에 따르면 회색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강력한 폭탄의 그 위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뭐 한 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게 됩니다. 나의 작은 기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당대의 경험이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하는 연구는 큰 연구에서 작은 부분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모여서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될 때 과연 내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과학자들에게 하게 만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맨하탄 프로젝트였던 거죠. 전쟁은 과학을 삼켜 신의 불을 얻었지만 과학은 전쟁을 삼켜 괴물이 됐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